자, 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증왕부터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증 마리간에서 왕으로 교체된 시기가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지금 지증, 법웅, 진흥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처럼 신라도 이렇게 브렁크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빈 공간을 남겨놓고 그 사이에 역사적 사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가로 잡고, 요걸 나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법진,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법진, 지증왕, 법웅왕, 그 다음에 진흥왕. 가 적어놓고, 이거 블렁크 남겨놓고, 지증왕에 다를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처음 맡아뜨린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적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공부할 때 이미 이런 식의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줄기차게 공부해서 고속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론이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 빨리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표를 접했을 때 내가 그 문제 푸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0문제를 푸는데 20분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최소한 10분 안쪽으로 20문제를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10분 남은 10분을 본인의 취약 과목에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국어 약하면 국어에다가, 영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영어에다가 그 취약 과목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충분히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인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자, 지증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화정책. 중국어는 한족이죠. 그죠? 그 한자 보시죠. 큰 한자잖아요. 한족의 문화를 우리가 수행한다,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 나라 이름도 국호를 사로에서 신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들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말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한자된 말을 주로 바뀌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증왕 때예요, 이게. 이게 한화정책이에요. 중국의 한족의 문화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더라. 나라 이름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사로에서 한자 명칭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신라의 명칭으로 바뀌어가죠. 두 번째, 왕의 칭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쳐가더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증왕 시부터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뀌어요. 왕이란 그 제도 자체가 중국의 문화거든요. 왜? 왕 또는 제후. 그 다음에 앞에가 황제국이겠죠. 요거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왕과 제후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그 윗단계는 황제국이거든요. 황제국, 그 다음에 왕, 제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제도 볼까요? 주군 내 제도를 실시하여, 주군 제도를 실시하여. 네, 그러니까 지방의 제도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런 게 남아있죠. 주, 군, 현. 우리는 지금 이제 리나 동을 쓰죠. 중국은요, 사를 씁니다. 모일사자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제도 할 때 사창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세종 때 처음 나오는 사창제, 그 다음에 흥선대가 부활했던 사창제.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나오는 제도를 가져다 썼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방행정제도인 주군현 제도 같은 게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거나 하더라. 군주, 그러니까 지방간을 파견하게 됐다. 이사부를 실직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에 파견하게 됐다. 네, 지방장관을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욕살, 그 다음에 방령, 군주라고 그러거든요.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요 두 개는 나라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됐겠죠. 욕살, 방령 같은 경우는. 신라의 군주는 통일이 됐겠죠. 네. 통일되고 나면 명칭이 바뀌죠. 네. 총관, 그 다음에 도독. 이런 명칭으로 바뀌죠. 요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욕살, 방령, 군주는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 군사적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관과 도독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원성왕 시기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건 행정적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군사적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일을 완성한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간에게 군사적 지휘권까지 줄 수는 없겠죠. 왜? 땀만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마음을 먹고 역모를 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제도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발전. 우경을 설치하였다. 소를 지어서 밭을 갈았다. 밭갈 경자니까. 기록상에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께서 쟁기를 이용하고 소를 이용해서 농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었어요. 가장 빠른 게 그나마 6세기 신라 지정왕식에 우경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순장을 금지하였다. 네, 왕이나 부족장이 죽었을 경우에 사람을 죽여서 모셨던 사람들을 같이 매장하는 방식들이죠. 이걸 순장을 금지했다. 순장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력을 차라리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고요. 죽이는 것보다. 그 다음에 불교가 아직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아마 영향력이 아마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 밑줄 긋고 별표하겠습니다. 동시. 자, 우리 시장에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다 보면 전통시장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죠. 신라시대 시장이 처음 등장한 게 소집마리간 때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집마리간 시기에 시장이 개설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치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왕 시기에 그죠? 동시와 그 다음에 동시전이 설치됐다고 그랬죠. 이건 시장의 말고 경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에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나 서가 들어가게 되면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조절을 감독이죠. 물가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정왕시기에 동쪽에 열렸더라. 그 신문왕의 아들이 이제 효소왕인데요. 효소왕 때는 이제 서시와 그다음에 남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뭐죠 그러면? 통일된 신라에 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시장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커질 뿐만 아니라 숫자도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장이 처음 개설된 것은 소집마리간. 지정왕 시기에 동시와 동시전이 열렸다.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당연히 뭐죠? 서시전도 있을 거고 남시전도 있어야 되겠죠. 감독 감청이 있어야 되겠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상국 복속. 자, 512년 실직주 군사 이사부를 하여금 원래 울진 삼척제기입니다.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하게 하였다.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점령하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전설이 하나 있죠.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복을 풀어놓겠다. 겁박을 하는 거죠. 혹시 사자 나오게 되면 우상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 비석 포항중성리 비석 별표. 현존 최고 오래된 겁니다. 일꽃자죠.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일꽃자입니다. 포항중성리 최고 오래됐다. 올드라고 정되겠죠. 여러분 영어 세대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신라 육부 대표들의 공론으로 절거리의 재산 소유와 사후의 재산 문제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 있더라. 영일냉수리비. 원래는 영일냉수리가 가장 오래됐었던 것들이죠. 그런 한 10년 전쯤에서
포항 중성리 비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최고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였다고요? 영일 냉수리비. 점차 포항 중성리로 요즘에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증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되게 많죠? 법웅왕을 보겠습니다. 법웅왕은 이제 6세기 초 인물이에요. 6세기 초 인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다르게 표현은 뭐죠? 왕권이 되게 강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병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원래는 보면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마찬가지 백제도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다고요. 본인이 사병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나 하려치면 부족장들, 즉 귀족들의 어시스트를 받지 않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왕의 되게 왕권이 취약하겠죠. 좀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죠? 본인이 직접 군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르치는 그 부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부라는 걸 설치했다는 얘기는 이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생겼다. 별도의 군대도 만들어졌겠구나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가끔씩 병부를 지능왕에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외웁시다. 법왕의 비읍, 병부의 비읍, 비읍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왜? 암기가 됐잖아요. 일종의 꼭 암기하는 방법은 자기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게 편해 그러면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 고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선생님 거 따르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비읍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읍, 법웅왕, 병부. 괜찮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령반포. 율령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 고민할 거야. 법웅이야, 지능이야. 6세기 전성기 법웅왕이 지능인데? 누구지? 써져 있잖아. 법조하신다고 법웅왕이잖아요. 율령 반포 법이잖아요. 율령은 법웅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제 아까 얘기했죠. 고구백신라 14, 16, 17관등제였다. 그 다음에 공복제도 자비청황 자색, 비색, 청색, 항색의 공복을 입었다. 계급사회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옷 색깔을 통해서 저 사람이 위치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복 제정하였다. 골품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우리 성골 진골하는 골품 제도가 정비되었다. 불교 공인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그죠?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됐죠? 흑륜사 그다음에 백률사를 창건하였다. 2차전 순교입니다. 2차전 순교고요. 그다음에 불교시 강명을 법왕 때부터 진덕요왕 때까지 불교시 강명을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겠죠. 상대등 보겠습니다. 가끔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공인이 먼저예요. 불교 공인이 먼저고 상대등이 두 번째예요. 이건 귀족과 정치적 합의, 딜이 일어났다. 2차전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고 귀족들은 공인된 조건으로 상대등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추천이겠죠. 임명은 형식적인 왕의 임명식을 거치겠지만 추천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상대등 국상의 자리는 귀족들에게 가져가졌다. 순서를 물어볼 거야. 불교, 공인, 상대등. 지금은 이해가 근데 헷갈릴 거야. 불상 이렇게 한번 앞글자 따서 읽어볼 거야. 불상 앞머리 따가지고 불교, 공인 그죠? 상대등 순서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강가를 복속했다. 금강가요. 6세기 초에 금강가야가 법왕식이 복속되었고 6세기 중엽에는 진흥왕시기에 대가야가 복속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호 사용 보겠습니다. 연호 사용. 신라 최초 연호가 사용됐습니다. 거원원입니다. 그죠? 6세기 초반이죠.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우리나라 연호 가장 빠른 것은 강대토 대왕입니다. 서기 400년. 5세기죠. 5세기에 한 130년 정도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이미 강대토 대왕은 연호를 사용했죠. 연호 사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연호 사용은 대의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황제에 못지않은 가장 강성한 나라다. 이게 황제국을 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대등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 비석 울진봉평비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그렇죠. 울진봉평비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버붕왕이 울진 지역에 가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죄인들을 단죄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울진봉평비를 보면 노인법이라는 게 등장하더라. 이 노자가 노의 노자거든요. 노비 노자거든요. 노의 노자. 자, 무슨 얘기냐? 봐요. 이거 애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봐. 자,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점차 이 동해안 노초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여기 울진 삼척 지역까지도 신라의 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역에 방화 사건이 발생됐다고요. 방화 사건이.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은 원래 고려인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구려 사람에서 갑자기 신라 사람이 돼버린 거야. 신라인이 돼버린 거지. 그럼 신라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 즉 공물에, 즉 세금이죠. 훨씬 더 기존의 신라인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더라는 거죠. 그럼 이래도 되게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불만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고조됐겠죠. 그리고 그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강공서 같은데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공서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산에까지 불이 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비석에요. 그 결과 여기를 전부 다 진압하였고 그 다음에 왕이 와서 이걸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이 시기에는 노인법에 대한 부분이 이 시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즉 노비에 대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 노비들이 생산되는 물량에 훨씬 더 생산되는 양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걷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만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울진봉평편은 노인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법의 이유는 아시겠죠? 즉 고구려인들이 신라인으로 복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라인들보다 조세, 공물에 대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되다 보니 불만이 쌓여서 이네들의 불평불만이 해소되지 않아서 방화 사건을 저질렀고, 이때 왕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재판했던 기록이 나오더라. 애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청제비. 영천의 저수지 축조와 중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노동력에 대한 동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라고 하는 것만 동원해 치면 돼요. 제방을 쌌다는 뜻입니다. 제방이거든요. 저수지죠. 지금 노동력을 동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군역과 요역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남자는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정남이라고 그러거든. 한자의 이 정자는 노동력의 단위입니다.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보통 정남이라고 한다고. 얘들은 군대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역, 노동에 동원된다는 거야. 노동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 영천 청정기를 통해서요. 여기 하나 또 추가해볼까요? 남산 신성비가 좀 빠져있어요. 밑에 3번에서 하나 추가해볼까요? 남산 신성비. 경주 남산입니다. 남산 신성비가 있습니다. 남산에 성을 새로 찾다는 거야. 남산에 새로운 성을 찾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동원했던 기록이 남더라. 그리고 추가해서 성을 쌓는데 기초부터 성을 올리는 데까지 책임 할당제, 그리고 그 책임자의 이름을 적어서 나중에 이 성이 3년 안에 무너지면,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3년 안에 이 성이 무너진다면 이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치면 21세기에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초석을 짓죠. 아파트, 상가면 상가 입구에 초석이라고 해서 디귿에서 글씨를 적어 놓거든요. 뭐 무슨 건설, 몇 년 몇 월 며칠, 책임자 홍길동 적거든요. 왜?
나중에 이 건물에 문제, 즉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건설사라든가 그 공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21세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신라 시기에 남산 신성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신라인데 치밀함을 엿볼 수 있더라. 96쪽으로 갈까요? 네, 96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96쪽) 가겠습니다. 지금 강개토대왕을 갈 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들른 강개토대왕 하면 재미가 없다고요. 왜? 앞에 선대왕을 알아야 되니까. 고국 원왕. 어떻게 됐어요? 4세기 전쟁 때 나서 죽었잖아요. 백제 근초광한테. 백제 근초광 전투 때 남평항에서 전투했다고. 고관에 죽자 누가? 소수림왕이. 그의 아들 소수림왕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그래서 소수림왕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치죠. 다 기억할 수 있죠? 안 써도 알겠죠? 태약, 율령, 불교공인. 될 수 있는 안 써보겠으면 빈 공간을 여러분 남겨 볼게요. 근데 또 아무리 찾아도 공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네, 불교공인. 그렇죠. 근데 아쉬운 거 뭐죠? 소수림왕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왕에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고국 양왕이라고요. 고국 양왕이에요. 고국 양왕은 특별한 건 정책이 없어요. 왜? 외부의 애침이, 북방민족의 애침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왕권이 약해졌고 귀족들의 파워가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에 별반 다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에 잘 다루질 않습니다. 이때 그나마 이해한거리가 뭐였냐면 그의 아들 담덕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는 소식 정도가 그나마 이해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국 양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담덕이 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19살에 왕이 됩니다. 19살이 뭐예요? 고3이에요. 자, 고3 졸업하면 이제 대학 가는 20살밖에 안 돼. 우리 나이로 20살밖에 안 되거든요. 자, 강개토대왕이 이 나이에 왕이 됐다고요. 그럼 강개토대왕은 어떻게 할까요? 봐봐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셔. 이분은 자기 큰아버지세요. 이분은 누구예요? 자기 조부님이세요. 할아버지세요. 고국왕이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근초고왕에게 전사하게 됐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강개토대왕은 19세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애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제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 연수를 갚아야 돼? 자기 조부님, 할아버지 연수를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대표 인물이 강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강개토대왕이 당연히 뭐예요? 백제 공격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강을 점령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찰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한강이라 하지 않고 아리수라고 불렀죠. 한강을 우리 옛날 한자가 되기 전의 명칭이죠. 아리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생수기에 아리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표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리수를 갖다가 공격하였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꼭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고 되게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역사 시력이 되게 잘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아리수라는 것도 나온다.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록에? 강개토대왕에 비해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이런 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백제를 침략했다, 공격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복사업. 북으로는 요동과 만주지방을 차지하고, 자, 요동지방이라고 그랬죠. 구에 적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요소를 X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개토대왕이 웬만한 데를 다 점령했다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자, 보자고. 자, 요화가 있죠. 강이 있죠. 여기를 요동이라 하고, 이 지역을 요소라 하고, 여기를 강개토대왕 시 북이라 하고, 여기를 송이라 부른다고. 강개토대왕 시기에 이 지역 전체를 다 정복했다고요. 대신 아까 어디 정복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부여 정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정복 못했어요. 그리고 강개토대왕 시기에 북위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 중에 전쟁 준비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서 정보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셨죠? 요소 X 부기를 정복하였다. 이런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정복 준비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백제를 공격하여 58성을 함락하고 아신항을 굴복시켰다. 아신항 밑줄 긋습니다. 아신항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한강 이북, 임진강 일대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숙신과 비려를 정복했다. 비려, 거란족. 그 다음에 정보에 포로 잡혀 백성들을 되찾았고, 숙신을 정벌하여, 숙신은 여진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 지역이죠. 이 지역이 주로 여진족 애들이고 이 지역이 주로 거란족 애들이거든요. 이 지역 다 정벌했다는 뜻이에요. 후연과의 전쟁. 선비적 모형의 공격을 받아서 요동성과 목조선의 격파, 요동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부여, 동해를 정벌하였다. 동부여, 동해를 정벌하였다. 부여를 공부하다 보면, 부여가,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습니다. 부여 위치는 여기인 줄 아시겠죠? 여기인 줄 아시겠죠? 지금 강개토대왕식이 뭐예요? 동부여죠? 예. 예. 이게 이제 문장이죠? 아까 가로 불렁끈 넣었던 거 이거죠? 예. 최대 영토 확보했던 거예요. 이때 북부여마저도 이제 문장식에 병합시켰다. 최대 영토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냥 우리 부여만 하나 아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동부여와 세부랑 북부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여도 되게 많이 여러 개 더 있어요. 한 3개 정도 더 있는데요. 우리 9급에서는 이 정도만 우리 할게요. 동부여와 북부여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객태. 애객태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서기 400년 정확하게. 금강가야와 그 다음에 백제와 외가 힘을 합쳐서 경주를 정복하여 나섰다. 이때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경주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이때 뇌물마리까는 고구려에게밖에 SOS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에 SOS를 청했더니 그때 마침 강개토 대왕 시기더라. 그래서 강개토장이 기병 포함한 5만 명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애를 몰아냈고 더 내려온 김에 금강가에 오늘날 경상남도 김해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 김해 지역을 짓밟았겠죠. 그 결과 금강가에는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기 시작하더라. 이해 가셨죠? 이건 40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주 외곽에는 고구려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감나라 팜나라 하더라. 그만큼 내정 간섭이 심화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다 보니 신라 왕들의 재임 기간도 되게 짧아지기 시작하더라. 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요. 연호 볼까요? 97쪽에 우리가 최초는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더라. 영원히 즐거움을 백성과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영락이라는 연호입니다. 강개토대왕은 사후에 이런 시호를 받았습니다. 국강상 강개토지,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 대단히 백성을 지휘하고 영토를 넓힌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태왕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호태왕이라고도 합니다. 좋을 호자입니다. 좋을 호자, 클 태자. 무지무지하게 내가 좋아하는 큰 왕이다. 이런 뜻이죠. 호태왕이다. 또는 태왕이다.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는데, 이걸 시호라 불러요. 시호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한자로 기록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걸 시호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비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밑에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립 장수왕 때 아들이 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주 퉁구에서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비석의 예서체 밑줄 그어볼까요? 예서체 글씨입니다.
이 예술적 글씨가 되게 특징인 건 뭐냐면 중국의 글씨를 따라가지 않고 중국 예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글씨 서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내용 1부, 2부, 3부 하나로 묶어서 비교해 볼까요? 1부 고구려 사라와 고구려 왕의 세계와 비의 건립 배경을 설명하고 있더라. 주몽이 나라를 세운 얘기가 여기 1면에 나옵니다. 2면에 강유토의 영토를 넓힌 기록들이 되게 나와 있습니다. 3면에는요, 강개토대왕이 무덤을 만들었다면 그 무덤을 매일 닦고 쓸고 관리하는 묘직이 한자로 수묘인이죠. 수묘인들이 나와 있는데 330호, 그러니까 꼭 이 수묘인에서는 꼭 고구려인이 아니라 고구려인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에 이민족들, 그러니까 정복진이라 봐야 되겠죠. 정복민이라 봐야 되겠죠. 정복민을 데려다 놓고 매일 자기 아버지 산소를 갖다 매일 갈고 닦고 쓰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게 330호라는 얘기야. 330집이라는 얘기잖아. 예전에 최소한도 엄마, 아빠, 자식이 있다면 최소 3명이죠. 그렇다면 대가족 시대니까 5명을 계산한다 치면 약 1500명 이상 정도. 3명을 잡아도 1000명 이상이 되겠죠. 묘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큰 공을 들이더라. 이게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만주 지방 지역에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관광객들이 가서 보는 게 이제 태왕릉이죠. 태왕릉. 그 다음에 장군총이죠. 장군총은 이제 장수왕릉으로 추정되죠. 태왕릉은 이제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확신을 알 수 없어 추정일 뿐이니까. 태왕릉은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었다면 우리가 되게 복원 다 했겠죠. 중국 애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강개토대왕 B는 유리 케이스를 씌워서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태왕릉은 반파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묘 위까지 올라다니는 행태를 취해가 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장군총은 되게 원형에 가깝게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능 전부 다 장수왕이 만들었다. 아버지 것도 만들고, 이 장군총은 이제 그 후대가 지었겠죠. 장수왕은 비석을 2개 세우죠. 강개토대왕 B, 강개토대왕 왕릉 비석을 세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도 처음에 충주에다가 충청북도 충주에 중원 고구려를 세우죠. 이거 전부 다 장수왕 때 썼던 거. 아버지 것도 본인이 세웠고 본인의 업적도 충청북도 충주에 충주 고구려를 세워서 장수왕의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석 한번 봐주시죠. 강개토대왕 B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 케이스로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B가 이게 A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1700여 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꼭 중국의 A서체 글씨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고려만인들이 가진 A서체 글씨를 취하고 있더라. 한 페이지 넘겨서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장수왕 볼까요?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 중에 한 분이죠. 남조와 교류하였다. 남조를 교류하였다. 송과 제, 북조, 북위와 각각 교류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좀 지워볼게요. 좀 지워서 다시 정리할게요. 장수왕만. 장수왕 시기를 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북위, 여기가 송 이렇게 됩니다. 그 아버지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북위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아버지 이어서 장수왕이 왕이 되고 난다면은 북위를 공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을 거거든요. 근데 북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다른 애교 노선을 취했다는 거지. 그 좋은 방법은 자, 장수왕은 보세요. 국내성에서 우리나라 쪽 이렇게 촌도에 왔죠. 평양으로 촌도에 왔죠. 평양에 촌도에 와서 여기에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군사 무기와 그 당시 가장 큰 무기는 말이었겠죠. 말을 싣고 쭉 내려온다고요.
여기 군산 앞바다에다가 1박을 해야 되겠지. 바람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흑산도에다가 또 1박을 또 할 거야. 왜?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 그 송나라에다가 군사 무기와 말을 수출하게 됐더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고구려의 적은 북이가 맞죠? 맞죠? 그리고 북이의 적은 송이죠. 봐요. 우리의 적의 적은 뭐가 되는 거죠? 아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장수왕은 굳이 전쟁이라는 것처럼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만이 될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예교 정전을 통해서 북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송에게 무기라든가 말을 수출하게 되더라. 이해 가셨죠? 충분히 장수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북이와의 관계.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두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더라. 지두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란을 견제하게 북방 유목민 유연과 연결하여 흥안령 일대에 초원지대를 장악하더라. 네, 여기거든요. 예, 제일 높은 이 지역입니다. 예, 몽골 고원과 거의 다 갔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두 족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두 마을 또는 지두족 흥안령 일대에 이 지역까지도 장악하게 되었더라. 고구려 영토가 되게 커져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진전책 평양천도 보겠습니다. 427년 평양천도 북이 침략을 견제하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대동강유역의 평양으로 천도. 결과 백제와 신라는 나대동맹을 맺게 되더라.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평양천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강을 노리겠다는 거죠. 현재 신라와 백제는 한강을 현재 분할 점령하고 있죠. 이 둘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한강을 지켜야 되겠죠.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되겠죠. 실은 원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 일반적인 교재는 이게 일반론적이에요.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백제와 신라는 나주 동맹을 통해서 이미 장수왕을 견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비밀 협약을. 이게 장수왕 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마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아마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또 중국 사서 기록에 이런 내용도 등장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공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얼마든지 역사책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역사는 항상 현재성과 상대성을 가진다고요. 현재 시각에서 과거를 보는 거고 학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요. 또 논문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제동맹에 관련된 부분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 장악 볼게요. 백제수도 한성을 장악하는데 이때 계로왕이 죽습니다. 계로왕이 죽을 것이죠. 계로왕. 구분하셔야 됩니다. 강개토대왕 때 아신왕이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때 계로왕입니다. 장수왕이 남아있을 때 계로왕은 몽천토성이 있었다고요. 서울에. 그 산성인 산성으로 도망간다고요. 이게 이제 아차산성이거든요. 아차산성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아차 한순간에 목이 개없게 날아갔어요. 누구한테? 장수왕한테.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강개토대왕 시기 아신왕, 그다음에 장수왕, 계로왕. 그 다음에 중령이 때 남양면을 연결한 선까지 판을 넘겼고요. 판도를 넓혔고요. 중원 고구려에 이런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은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죠. 충청도 오늘날의 충주, 오늘날의 대전광역시. 되게 충청도 지역 전체를 다, 충청북도 지역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를 정도로 장수왕에서는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당 설립에 관련된 보죠. 장수왕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당 볼게요. 장수왕이
네, 평양천도 이후입니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에 경당을 설립했습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에 설치했고요. 문무를 교육시켰다. 문무를 교육시켰다. 이게 유사한 기능이 있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신라의 하랑도, 그 다음에 근대의 원산학사. 이건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죠. 경찰에 83년 연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연도를 암기해야 됩니다. 원산학사가 만들어진 시기가 가장 가까운 사실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1882년에는 뭐가 있었을 거고 1882년에는 뭐가 있었을 거고 1884년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건 이모곤란이에요. 이모곤란이 어떻게 군인들의 반란이죠. 구식 군인들에 대한 반란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죠? 1884년은 우리 갑신정변이겠죠. 이제 김옥균 같은 사람에서 결과가 한정조약이 맺어졌고, 텐딘조약이 맺어질 것이다. 그럼 김옥균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갑신정변일 것이다. 봐요. 역사는 단답형을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연관되고 있는 내용들까지 다 우리가 숙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당 설립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두 개가 더 파생되어 나오잖아요. 하랑도하고 원산학사가.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고구려 영토 확장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 남성골 유적과 고구려 남진에서 한강을 지배했던 연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 남성골 유적, 연천 호로호로 성터 밑줄 보실까요? 네, 임진강 부근에 강변에 있는 건데요. 연천 호로호로 성터에서 고구려 유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아차산, 계로왕이 죽었던 것이죠. 아마 한강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호를 세웠던 것 같아요. 군사 주둔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보루, 청원 남성골, 그 다음에 연천의 호로호로 성터 전부 다 고구려의 우리 남쪽 한강을 중심으로 있는 군사 주둔지였을 것이다. 문자왕 가죠. 문자왕. 부여를 복속하고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동부여, 북부여? 네, 북부여가 되겠죠. 네, 최대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강개토대왕과 장수왕도 하지 못한 부분을 문자왕식의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장수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양원왕,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네, 볼까요? 백제와 신라 연합의 공격에 한강 유역을 상실한 왕이 양원왕입니다. 양원. 여기 좋아요. 백제와 신라 두 개 나라, 양 나라가 원에서 가져갔다, 한강을. 외워졌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양왕. 다시 이제, 영양왕 시가 되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시기가 오죠. 자, 온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달이 신라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수복하여 출정하였으나, 아차산성에서 전사하였다. 영양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전쟁을 하는 방법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군사를 최대치로 동원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귀족들의 군사를 총동원시켰을 거고요. 귀족들이 반대했을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장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부족도 포함되지 않는 온달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보 온달 얘기 많이 하죠. 그분입니다. 바보 온달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 달라요. 학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부분을 할게요. 온달 장군에 의해서 한강 유역을 출전했으나 서울에는 아차산성, 아까 강중구에 있었다고 그랬죠. 옛날 구 어린 공원이 있는 데가 거기인데요. 그 아차산성이 바로 그 밑에 있는데요.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수화의 전쟁 보겠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수와 외교 관계를 맺어서 수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영양왕은 여소지방을 선제공격 밑줄긋고 발표합니다. 수가 우리를 먼저 선제공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나라에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양은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고구려군과 말갈족을 추가하면 돼요. 말갈족이 연합전선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해봤던 거예요. 그럴 때 공격해봤는데 얘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공을 받게 돼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수나라의 어떤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 문제가 요소를 공격한 거예요. 요소를. 요동 우리 땅이니까. 요소를 선제 공격하였고 이에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자 이를 요하해서 격퇴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항상 중국 자기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항상 노리는 게 요동 지방이거든요. 요동은 우리 고구려 땅이니까. 그 요동을 정복하자는 얘기는 곧 고구려를 정복하자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양제는 113만 대군이 왔습니다. 2차입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차만 나옵니다. 2차면. 2차 때 113만. 누가? 수 문제가 아니라 수양제. 113만은 숫자가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해됐죠? 2차 때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끌고 왔더라. 113만 대군 우리가 가감에 막아냅니다. 이때 이제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중문 113만의 군사고리가 세이브 시킨다고, 지켜낸다고요. 이때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우중문의 부대가 별동대가 우리 수도를 향해 진격이 온다고. 이때 우리 2차 때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이들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수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수는 오늘날의 청천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천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천강. 내천이 흐르고 깨끗한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에서 수나를 격파하게 됐다. 또 연이에서 두 번 더 온다. 1차, 2차, 3차, 4차. 이게 이제 을지문덕. 우중문에 편지글도 유명하죠. 만족함을 알고 여기서 물러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도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고요. 4차 때가 이제 마지막이죠. 2차 때가 우리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수나라는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공격하고 실패했죠. 그 결과 국력이 너무 많이 소실됐어요. 국력이 너무 많이 소실됐고요. 4차 이후에 4년 뒤에, 10년도 되지 않는 4년 뒤에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넘는 인구가 군사들이 우리 고구려군에게 요동에서 다 죽게 됐다고요. 집집마다 어떻게 자식들이 전부 다 징집돼서 군대 갔다고. 농업국가에서 자식들은 전부 다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농사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수로를 넣는 공사에 엄청난 노동력이 차출되기 시작했어요. 수나라는 어떻게? 중국의 수나라는 그만큼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공사에 노동력 착취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간 자식의 무사 기한이 않는 실패한 이런 모든 불평, 불만이 한번에 쏟아져 나왔겠죠. 그래서 4차 전쟁에 실패하는 4년 뒤에 바로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을지문덕의 한략, 살수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군이었던 이시성을 가진 애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죠.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당나라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또 당나라에서 요소지가 다 정벌이 됐죠. 자, 당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다시 요동을 정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동은 아까 있죠. 고구려 땅이라니까. 당나라에서 또 요동을 향해서 진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요동은 정복하기 어려운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예전에 늪지역이었다는 거야. 지금은 늪지역이 아니라 다 개간돼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본국에서 요동까지 오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토목 공사를 하면서 온다는 거야. 오다 보면 어떻게 식량 다 떨어졌지. 계속 식량 보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 되게 피로도가 쌓일 거야, 얘들이.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고구려는 다시 영양왕 시기였지만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제거해버려, 구태타를 시켜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조카인 보장왕을 옹립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친당이 아니라 반당 정책으로 돌아선다고요. 그 연개소문과 당나라 이세민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이해 가셨죠? 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역사서 편집, 태학박사 이문진에 의해서 기존의 유기 100권을 정리하여 신집 5권으로 편찬하였다. 신집 새롭게 집필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아쉬운 점은 고구려 신라 역사책이 현재 우리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마 김부식이 삼국사에 쓸 때는 이 책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을 보존됐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정말 보물이 됐겠죠. 근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가 삼국사기에 아마 상당 부분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지만 얼마만큼 인용을 했고 얼마만큼 바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뭔데 아쉽긴 합니다. 혹 이런 원서가 발견된다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겠죠. 부르는 게 가격이 되겠죠. 최소 1,000억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애와 교류하였다. 일본의 승려 담징에 미치는 것이죠. 담징을 벌써 종이와 먹, 지무기라고 그러죠. 종이와 먹을 전달하였다. 그래서 호르사 금당벽화도 남겼다. 영유한가죠.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자, 볼까요? 천리장 축조에 대한 부분이죠. 영유왕 시기에. 자, 봐요. 지도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부여성, 여기가 비사성. 우리 역사에 천리장성 2번 나옵니다. 그죠? 네.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부비부비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고구려 봐볼게요.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 연개소문 집안이 오부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연개소문 집안이. 근데 연개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연개소문이 그 자리를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개소문이 청소년기에 좀 시끄럽게 지낸 것 같아. 좋게 표현해서 되게 모난 짓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 땡땡 치는 옷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4개 부족 중에서 연개소문이 부족장으로 추대되는 걸 갖다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연개소문이 이걸 느꼈겠지. 또 왕도 반대하고.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 4개 부족장들을 갖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지난날 가오는 잊어달라.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그래서 이 부족장들이 약간 좀 씁쓸하지만 연개소문을 갖다가 장으로 인정하게 됐고 왕도 그래 오부족장으로 자식이 이어지는 것도 괜찮겠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내 아쉽기 때문에 이 연개소문을 수도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나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때 이제 연개소문을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공사 총책임자로. 공사가 한 80% 정도 진척됐다고요. 이때 연개소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였냐면 연개소문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연개소문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내 귀에 들어온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상대를 격파시키거나 내가 도망가야 되겠지. 연개소문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격파시키겠죠. 그래서 이 공사가 진짜 어느 정도 됐을 때 많은 대신들과 왕실 식구들 전부 다 초빙해서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열병식을. 나의 파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 구테타를 일으켜서 영양왕과 부족장들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그리고 그의 조카인 보장왕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천리장성이 완성되게 되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리장성은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이민족의侵略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게 천리 넘었거든요. 그래서 천리장성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천리장성은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돌 또 돌을 쌓아가지고
쥐락 쌓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산성을 쌓는 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산성을 쌓는 거야. 높은 산에다가 성을 쌓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가 부여선에서 비사선까지 천리가 됐다는 뜻이죠. 왜? 우리는 성을 쌓아서 산성전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야. 왜? 중국인들은 숫자가 오면 기본 100만이 들어온다고. 우리 100만 모집하기 어려워요. 그럼 산에 성을 높은 데 성을 쌓고 장기적인 전투를 통해서 상대를 지치게 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여성, 비사성, 백암성, 요동성, 그 다음에 무슨 성, 무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유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안시성이 나오겠죠.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하자. 이때 양만춘이 이제 전쟁을 쳐서 당태종 이승을 하살로 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죠. 이게 이제 우리 안시성의 영화가 나왔죠. 한 2년 됐나요 벌써? 이게 조인성 배우가 이 역할을 하게 되었죠. 선생님도 이거 극장에 직접 보고 왔는데요. 킬링 타임용으로 죽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 간판은 내렸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 흐름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유왕과 반대파를 제거하고, 반대파는 뭐예요? 나머지 4개 부족 장들 얘기하겠죠. 보장왕은 조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대망리지가 되었다. 원래 이제 망리지라 불렀죠. 망리지라 불렀는데 나는 대빵 큰 망리지다 이렇게 큰 대자를 써가지고 망리지라 불렀다. 고구려 멸망. 당의 침입. 연개소문이 대단 강경책을 실시하였고 당 태종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방금 얘기했던 양만춘. 선후관계 물어보면 양만춘 장군이 가장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구려 멸망. 연개소문이 죽자 연개소문 동생과 연개소문의 자식들이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평양성이 열렸죠. 한 번도 평양성이 열리지 않아서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던 고구려가 연개소문 사후에 가족들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 평양성이 열리게 되면서 고구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요? 쉬겠습니다.